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게 이제 일본의 금리 방향의 변화, 요 이야기와 관련된 여러 금융에 또 경제에 미친 영향들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나오시는 분이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별명이 뭐 파산 전문가? 뭐 이런 이제 댓글에서 나오기도 하는 분인데, 뭐 굉장히 화려한 금융권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리먼 브로더스 파산했을 때 리먼 브로더스 한국 대표를 또 맡으셨던 걸로 네, 아주 주요 이력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김준송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예, 맞긴 한데 제가 뭐 파산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제가 회사에서 좀 잘 나갈 때쯤 되면은 다니던 회사가 두 번 파산이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 리먼이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페레그린입니다. 페레그린? 예, 예전에 페레그린 망할 때 그때 제가 홍콩에 있었을 때 한국 이제 트레이딩 헤드였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그때 또 망하고. 네. 아까 약간 뭐 파괴학 느낌 뭐 이런 게 좀 있으시군요. 예, 근데 뭐 당시에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네. 뭐 재미도 있었고 또 이제 뭐 배운 바도 좀 있고. 그렇습니까? 네. 자, 일단 일본 그 금리 얘기 전에 워낙 이제 이 금융 투자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한국 시장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 좀 진단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주식 시장이요. 예, 주식 시장 사실 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미국이 지금 이어 투 데이트로 오늘까지 금년에 보면 한 대개 한 8%쯤 되잖아요. 아, 그래요? 예, 8%쯤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미국이. 그리고 유럽이 한 5%인가 올랐고 일본이 뭐 거의 1등입니다. 20%. 그 중국이 한 3%, 4%. 그리고 홍콩이 마이너스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꼴찌였는데 우리가 이제 홍콩 때문에 꼴찌는 아닌데 우리가 거의 빵이거든요. 연초하고 거의 같아요, 지금요. 우리가요? 예. 우리 코스피가 지금 1월 1일하고 거의 같습니다. 좀 오르지도 않았어요? 12월 30일이라고 보면 거의 빵인데 그래요? 결국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약하다. 상대적으로 약한데 그 이유가 뭔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뭐 밸류업 정책 그런 거 했는데 저는 방향은 딱 맞은 것 같아요. 저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나쁜 거를 보면은 험악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가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이 예전에 비해서 또 글로벌리 상대적으로 기술이 약한 거 아니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술을 누가 물론 삼성전자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글로벌 대비에 비해서 기술이 좀 약한 게 아니냐. 요즘 뭔가 좀 독보적인 기술이나 이런 거 가진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이제 결정적으로 요즘은 기술이 뭐 전 세계를 지배를 하는데 결정타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신뢰 잃은 대주주. 대주주들 뭐 신뢰가 거의 뭐 바닥 수준이잖아요. 뭐 그렇죠. 뭐 자기들만 챙기고 뭐 일반 주주 생까고 하니까. 그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도 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세 가지 정도가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을 약세로 만들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인 것 같은데. 아니 그 세 가지면 사실은 다 아니에요 그게? 기술도 없어. 결국 돈 못 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대주주가 개인 투자자들 아주 뭘로 알아. 거기다가 뭐 정부도 별로 신경 안 써. 뭐 그런 거 외에도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심하게 얘기하면 그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를 따진다면 사실 두 번째가 맞아요. 그 신뢰가 없는 대주주를 좀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시가총액과 인덱스가 같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가총액만 늘어나고 인덱스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맞았는데 근데 내용이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뭐 장난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월, 6월에 이제 나올 때 조금 좋게 나온다면 뭐 기대가 되지만 어쨌든 방향은 맞는데 조금 디테일이 없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고 작년에 나스닥하고 한국 거를 비교해 보면 한 30% 차이 났어요. 상대적으로. 30%가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죠. 상대적으로 그냥 보면.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미국이 더 좋았는데. 근데 올해도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우리가 올라가서 캐치업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뭐 주식시장의 추세는 뭐 한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AI.
네. AI 관련돼서 AI가 뭐 계속 좋으니까 그게 뭐 버블이든 아니든 뭐 AI에 관련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오르지 않겠습니까? 뭐 예전에 서부 뭐 영화 그런 것도 보면은 금강캐로 가면 네. 금은 못 캐도 뭐 청바지는 입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는 어차피 이제 시작이니까 AI 관련된 실질적인 상품들이 나올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AI가 갈 것 같고 그러면은 뭐 버블의 초입이라고 그러는데 버블의 초입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앞으로 버블이 커질 거니까 그런 거를 보는 그런 추세 하나하고 네. 두 번째는 미국 이자율이 내려오니까 네네. 뭐니 해도 이자율이 높으면 주식 오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내려온다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추세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주식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네. 이 두 가지의 수혜가 한국이 과연 많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저는 그냥 한국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글로벌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글로벌 관점에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주식은 좋지만 한국이 조금 딴 데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 아니면 뭐 불확실성이 좀 많어. 네. 그러면 사실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좋은 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쪽에서 우리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좋게 하려면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네.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은 방향은 맞았는데 디테일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원래 이제 그 일본의 금리 뭐 인상의 기조 변화 요거 이제 집중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네. 그 얘기 좀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볼 때 네. 한국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갖고 있어도 이제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다고 갑자기 뭐 올해 내년에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막 만들어내서 전 세계로 쫙쫙 뻗어나갈 것 같지도 않고 지금이 그럼 오히려 거의 리즈 시절인 것 같고 왜냐하면 점점 인구도 줄어들어 또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면서 그 부담해야 될 것도 엄청 많으니까 세금 깎아줄 수도 없으니까 나라에서 엄청나게 뭐 이런저런 세금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업 활동하기는 뭐 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막 또 출연해갖고 전 세계를 누비고 이럴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것 아닌가 하는 갑자기 어두운 생각이 막 들거든요. 제가 좀 아침부터 어두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잘 되면 좋죠.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데 시장이 이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 가지 지금 생각해야 될 좋은 시점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양극단을 보면 투자를 하는데 한쪽 극단은 그냥 국내 주식만 달랑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기보다는 네. 좀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좀 적다. 이게 한쪽 방향인데 네. 그러면 거기서 한번 출발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다양한 한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 한국 주식만 사지 말고 미국 주식도 사자. 네.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두 네. 번째는 주식만 하지 말고 채권도 하고 환율도 하고 네. 뭐 WTI도 하고 뭐 금도 하고 이렇게 그런 상품을 다양화해야 된다. 그 세 번째는 현물로 주식만 사는 거 그것만 해서 사놓고 기다리지만 말고 네. 뭐 파생 상품 해야 된다. 선물 옵션. 아. 특히 선물 같은 거는 뭐 선물의 좋은 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쁜 점도 있지만 네. 살 수도 있지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사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해야지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이 앞으로 100년 동안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주식일 가능성은 빵이잖아요. 그건 빵이잖아요. 딴 건 몰라도 100년 동안. 아, 그렇다면은 다양하게 해야지 네. 왜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주식만 하느냐. 근데 사실은 제가 많이는 아니래도 이제 뭐 해외에 좀 살아봤는데 네. 홍콩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투자가분들이 우리나라 주식만 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해외 투자 많이 하고
뭐 홍콩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이 하고 우리도 이제 뭐 미국 주식 이런 거 좀 많이 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주식에 몰빵하는 분들이 너무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만 하지 말고 이렇게 인덱스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또 채권, 환율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선물 옵션 솔직히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느낌이 뭔가. 근데 사실 파생 상품과 관련돼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어렵다. 진짜 안 어려워요. 진짜 쉬운 거고. 그래요? 예, 안 어렵습니다. 그냥 규칙을 알면 되는 거고. 룰만 알면 된다. 예, 그러니까 선물 옵션은 예를 들어 선물 시장은 저는 뭐 좀 상스럽게 얘기하면 뭐 1000만 명이 치는 고스톱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룰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하다는 건데 위험하는 거는 이제 레버리지를 해주잖아요. 위험한 상품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해주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그거는 어떤 상품인데 하나는 레버리지를 안 해주고 하나는 레버리지를 해줘요. 그럼 어떤 게 좋아요? 레버리지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강제 레버리지는 아니니까. 강제 레버리지는 아니죠. 근데 이거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을 못 믿는 거죠. 그렇죠. 내가 100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사면 삼성전자가 빠져도 살 돈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 텐데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10배를 사게 해주니 빠지면 내가 물타기를 했다가 내가 빨리 죽었어. 근데 그거는 본인의 그 위험 관리의 문제이지 상품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쨌거나 다양하게 투자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일본의 이번 금리 인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상은 인상이죠.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바로 전 시간에 좀 커버하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제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잖아요. 오히려 달러에는 올랐잖아요. 한 1% 정도 올랐고 또 일본 이자율은 좀 내렸어요. 장기채는 내리고 뭐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한 8, 90% 예상이 좀 됐던 것 같고요. 뭐 항상 그런 거잖아요. 미리 예상이 됐고 두 번째는 그 코멘트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게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올렸는데 나 또 올릴 거야. 뭐 물론 뭐 조금 무슨 저런 얘기 하면서 뭐 그 임금이 좋아지고 어쩌고 하면 나 더 올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further 코멘트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 시장이 아주 심하게 이제 실망을 한 거죠. 실망을 심하게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심하게 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17년 만에 지금 네거티브 이자율이 포지티브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사실 일본 이자율이 0%에 오래 있으면서 글로벌 시장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실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조그만 나라가 신용도 별로 안 좋은 나라가 이자율이 0%고 뭐 50%고 이런 건 관계가 없는데 전 세계 뭐 3위쯤 되는 그렇죠. 예전엔 2위였죠. 독보적인 2위가 이자율을 0%로 막 15년씩 가니까 세상을 많이 바꿔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뒤집는 스타트니까 사실은 큰 뭐 한 전환점은 된 것인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실망한 거죠.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좀 해야지. 물론 파월 의장도 항상 물에 물 탄 듯 얘기하고 하지만 일본은 더 심하긴 하지만 어저께 코멘트가 너무 없었거든요. 아예 장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거 왜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또 이게 또 한참 또 한 10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코멘트가 없었던 게 좀 실망을 하게 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오해할 수 있는 거 같은 게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마이너스 금리 혹은 뭐 네거티브 금리 이게 사실은 네거티브나 마이너스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제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자 동쪽으로 한참 가다가 서쪽으로 또 반대로 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지상 뭐 한 10m쯤에서 이제 절 떨어져서 이제 바닥 해발 0m까지 이제 갈 수는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밑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자요. 그게 재미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자가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정프로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갚을 때 잠깐 내가 이자 너한테 줄게요. 제가 주는 거예요, 이자를. 그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처럼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로 한다는 뜻은 그냥 정책 금리라는 거는 중앙은행과 은행 1차 은행들 간의 관계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금을 하고 어쩌고 하면 다 은행의 구자에 돈이 쫙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돈을 이렇게 나눠서 일정 끝나야 되는 시점에 어떤 금액이 딱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남거나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중앙은행이 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정해놓는 게 정책 금리인데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0.1쯤 해놓으면 야 너네들 돈이 그러면 맡기면 0.1 거꾸로 줘야 되니까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에서 네. 너네들 이거 마이너스 나니까 되도록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해. 그렇게 말고. 유도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채권 금리는 가끔 마이너스 0.6, 0.7도 가잖아요. 예전에 독일 분트가 마이너스 0.6, 0.7 그리고 상당 기간 유럽의 국채들은 마이너스였어요. 네. 근데 그런 이유는 사실은 파생 상품들하고 관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남으면 은행에다 예금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예금 빵밖에 안 줘요. 물론 네. 개인은 아니고 큰 기업에서. 네. 그런데 뭐 도이치뱅크에 예금을 해야 되는데 도이치뱅크의 신용도가 있는데 그 신용도에 대해서 뭔가 자본 차지? 내가 신용 리스크를 졌기 때문에 차지가 있어. 그게 예를 들어서 뭐 0.3%야. 네. 그런데 국채를 사면 네거티브 0.2야. 그러면 국채가 낮잖아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거고 일반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마이너스 금리가 사실 가능한 것이고 뭐 많이 뭐 마이너스 10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 내외는 항상 가능한 것이고 네. 예전에 오랜 기간 그렇게 온 바닥에는 뭐 예를 들어서 생산 뭐 기술력 같은 게 바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영원히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런 네거티브 금리가 사실은 끝이 난 거거든요. 났다. 이거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 두 가지 이유로 실망, 매물이랄까 이런 게 좀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나라한테는 혹은 뭐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혹시 보십니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없어요?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내용이 조금 없어서 그런데 조금 큰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워낙 글로벌한 뭐 그런 나라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에 관련돼서 제로 금리를 얘기할 때 이제 뭐 오해랄까 오해는 아니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가장 큰 이슈는 첫 번째는 옌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많이 들어봤겠지만 옌 캐리 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옌 이자율이 0%고 미국 이자율이 뭐 5%라고 치면 일본 돈을 빌려서 미국 채권을 사면 일단 이자율에서 5%가 남잖아요. 그러면 내가 달러를 사가지고 했으니까 1년 후에 달러를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50인데 1년 후에도 그대로 150이면 5%가 그냥 생으로 남잖아요. 본전이 되려면 뭐 150에서 5% 낮으면 뭐 142.5가 되나요? 142.5에 팔면 본전이 되는 거니까 야, 뭐 이거 내려가겠어. 이자율 가만히 환율이 가만히 있겠지. 그런 게 옌 캐리 트레이드인데 이게 진짜 지난 뭐 20년 동안 글로벌리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거든요. 전 세계로. 전 세계로.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옌 차관 얘기를 했잖아요. 옌으로 차관을 해서 뭐 지하철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옌 캐리 트레이드거든요. 옌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걸 빌려다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거를 만일에 환해지를 하게 되면 싸게 빌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1년 후의 선물은 142.5거든요. 외환을 해지해버리면 다 본전이 되는 것인데 해지를 하지 않고 옌 이자율이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달러 엔이 내려가는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가만히만 있으면 5%인데.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 올라오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옌 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는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옌 캐리 트레이드가 사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걸 꼭 달러 채권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로 브라질 채권도 살 수 있고. 그러면 5%에다가 브라질 채권이 예를 들어서 10%면 15%가 되는 것이고. 대부업체들도 일본 엔 가져다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예를 따져보면
엄청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달러엔 움직임을 보면 올라갈 때는 좀 살살 올라가는데 네. 내려올 때는 좀 급하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 항상 보면 과거 사례들을 보면 사례들을 보면 그게 달러엔이 내려올 때, 그러니까 예나가 강세가 될 때는 네. 이 옌 캐리 트레이드가 일부만 이게 언와인드 이게 풀리면 네. 그 금액이 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옌 캐리 트레이드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게 하나가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은 이제 많이 나오는 생각인데 니케이가 워낙 올랐잖아요. 네. 지금 뭐 4만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의 주식이 좋아지고 일본의 직접 투자, 간접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계 많이 일본으로 가고 그런데 왜 예나는 강세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 네. 보통 해외에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뭐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환 해지를 합니까? 안 하죠. 보통 안 합니다. 네. 왜 안 하냐면 일반적으로 안 해요. 글로벌리도. 네. 왜 그러냐면 보통은 환율보다 그 주식의 움직임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주식이 움직임이 워낙 큰데 네. 쪼잔하게 환율을 해지하고 그래.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네. 어느 나라의 주식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도 주식을 샀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인도가 좋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환율도 강세가 된다고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환율을 해지하는 거는 그 나라 환율이 약세가 되는 거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개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환해지를 안 해요. 그렇다면은 일본의 주식을 막 외국인이 들어오면 예나를 많이 사게 되니까 달러를 팔아서 사실 내려와야죠. 그런데 지난 몇 년을 보면 전혀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 그 이유는 어떻게 저는 생각하냐면 그게 일본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해지를 대부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달러를 팔은 다음에 선물해서 달러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에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투자가요. 네.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국채에 투자한다. 그러면 5% 받잖아요. 주식에 네. 투자한다. 네. 그래서 근데 주식이 3% 올랐어요. 그러면 주식에서 3%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괜히 주식에 투자했네. 원래 가만히 예금했으면 아니면 국채 샀으면 5% 남을 걸 주식에 투자해서 3%는 남았지만 네. 상대적으로 2% 손해 봤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일본 예나로 바꿔 가지고 일본 바꾼 다음에 카바를 해요. 150에 팔은 다음에 142.5에 사. 그리고 아무 짓도 안 해. 그러면 그 5% 남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본 생긴 예나 가지고 일본에 또 예금하면 0%니까. 그런데 다 본전이에요. 5%. 그런데 내가 그걸 바꿔가지고 일본 주식을 사요. 이게 주식이 2% 올랐어요. 네. 그러면 내가 원래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5% 수익이 나는 사람인데 일본에 2%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손해 본 것 같지가 않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7% 벌었어요. 네네네. 5% 원래 외환 해지하면서 버는 거 더하기 2%.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3%가 오르면 2% 손해인데 네. 일본에 2% 하면 2% 이득이에요. 결국은 외환 해지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7% 오르는 거나 일본 주식이 2% 오르는 거나 똑같아요. 환해질 하면 네. 그 환해질하는 게 100% 확률이에요? 그렇죠. 확정돼 버리는 거죠. 내가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네. 내가 1달러를 팔면 150엔 받잖아요. 네. 그러면 1년 후에 환 해지를 하면 142.5에 살 수가 있어요. 무조건? 네, 확정. 선물 같은 거죠. 외환. 그러니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5%가 무조건 남아요. 근데 그 5% 남은 건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냥 예금에도 5%가 나오니까. 아니, 안 하는 바보들은 뭐예요? 그걸. 안 하는 건 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은 첫 번째는 별로 주식에 비해서 별로 안 움직일 거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나라의 환율은 강세가 될 것이야. 이렇게 믿는 것이지.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일본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자율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좋은 방법은 확정적으로 5%를 내가 확정을 해놓으면 네. 일본 주식을 샀는데 1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라요. 네. 그러면 또 나는 5%를 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주식이 3%가 오른 거는 네. 미국 주식이 8%가 오른 거하고 똑같아요. 미국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 부분 사람들이 외환 해지를 해버려요. 네.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 일본이 최근에 니케이가 많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기관들이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뭐 수합 같은 걸 하니까 안 보이지만 네. 개인들은 이제 선물해서 하거든요. 옌 선물해서 옌 선물의 그 오픈 인트레스트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이유로 일본 주식이 많이 좋아지고 해외 자금이 들어가는데도 왜 일본 예난은 강세가 되지 않을까? 이 퀘스천의 제 답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답은 일본 주식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외환 해지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가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도 했을까요? 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엄청 안 그래도 많이 드셨는데 그보다 훨씬 더 드셨겠네요. 5%를 더 든 거죠. 확정으로. 예. 그거는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관계없죠. 사실은 안 했으면 더 좋았죠. 올라갔으니까. 5%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예. 사실은 더 좋았죠. 플러스 5%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면 확정으로 5%가 되는 것이고. 네. 환해지를 안 했는데 외환이 가만히 있으면 5%가 되는 거고. 네. 만일에 150이 160이 돼가지고 5%가 추가로 올라가면 5% 더하기 5%가 또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이제까지를 보면 예나가 약세가 됐으니까 환해지를 안 한 사람들은 5% 더하기 그걸 더 벌은 것이고. 네. 환해지 한 사람은 5%로 확정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얘기하면 이게 옌 캐리 트레이드와 지금 이 얘기는 반대 얘기거든요. 네. 반대 얘기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일본 그 외환 이자율 이런 걸 이해하는데 좀 기본이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고. 사실은 지금 어제 뉴스가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게 FOMC에 이제 눌려가지고 그래 일본 니네들 알았어. 뭐 일단은 마이너스는 아닌데 앞으로 올릴지 안 올릴지 또 모르겠다 이거지. 알았어. 그런데 참 미국은 어떻게 되나? 뭐 3번 4번 내린다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건데 지금 사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항상 그 페드와 마켓의 그 보는 관점이 좀 달랐잖아요. 1월 달만 해도 페드는 3번 내린다고 그랬는데 마켓은 6번 내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엊그저께 처음으로 시장이 3번보다 약간 적게 내릴 거라고 시장이 보더라고요. 수합 시장에서 보면 뭐 2.9배, 2.2번, 2.9회 이런 식으로 처음 내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페드하고 붙었어요.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시장이 항상 좀 아래에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페드는 진짜로 내리고 싶어도 야, 내가 이자를 내릴 거라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시장이 확 움직일까 봐 나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니까 하면서 하지만 속으로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시장은 이게 무슨 서베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는 페드워치 같은 것도 다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거거든요. 다 수합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는 이자율이 인하가 많이 될 것 같아. 그런데 베팅은 높은 거에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같아졌는데 이제 요번에 그래서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야 근데 페드가 3번을 2번으로 바꾸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번으로 지금 바꾼다고 보는 지금 마켓 확률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바꾸면 좀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얘기하니까 알았어 하고 좀 넘어간 것 같고 지금 모든 관심이 다시 이자율 쪽에 가 있다 보니까 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우리로 보면은 이제 뭐 옌 원 환율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달러엔 환율이 150에서 저렇게 있고 또 쉽게 160, 170으로 가기도 어려운 게 일본도 22년 10월 그다음에 작년 10월 정도에 150 넘어가면은 아주 강력하게 달러 셀링 개입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자율 쪽에 거의 그 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수단은 개입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일본 그분들의 마음속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눈치를 볼 때 야 150 이상은 그래도 불편해하는구나. 그리고 일본은 또 개입을 나오면 무식하게 나옵니다. 한 번대를 보여주거든요. 아, 그래요? 저번에 22년 10월에 거의 8옌을 뺐잖아요. 네? 순식간에 147에서 나와가지고 네. 137까지 빼버렸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하루 만에요. 예. 일본은 나오면 대개 5%에서 7%는 뺍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페드하고 상의해서 형님 우리 나갑니다. 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보통 경우는 페드가 또 팔아줍니다. 네. 난 일본 애들 하는 거에 동조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런 정책 수단이 사실은 개입 외에는 없거든요. 이자율 쪽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달러엔이 지금 내려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올라가는 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는 뭐 그 정도. 그래서 우리하고 특별하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요즘 뭐 하세요? 전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일이 따로 뭐 이렇게 뭐 하나 놀고요. 네. 하나는 그냥 노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트레이딩 합니다. 요즘. 아, 트레이닝 하시고 예. 아침에 예. 좀 정기적으로 좀 한번 오시면 어때요? 불러주시면 항상 오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또 투자에 관심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또 투자에 관심은 있으나 아직까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같이 보기에는 조금 공부하기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대표님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건 있어요. 저는 그냥 뭐 제 생각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나쁜 뜻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여기 죄송한데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어널리스트가 내가 어떤 섹터의 어널리스트, 2차 전지 어널리스트인데 속으로는 안 빠질 것 같지만 여기 나와서 빠진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펀드 매니저예요. 내가 자동차주 펀드 매니저인데 나와가지고 자동차주 펀드 매니저 하니까 돈들 내세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자동차주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디 뭐 속해 있는 분도 아니고 속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제가 리딩방 같은 거 하시면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리딩방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있어요. 뭐요? 제가 유튜브 하는데 제 유튜브에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 근데 제 4층 리딩방에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본 채널보다 4층 리딩방이 훨씬 많아요. 4층 리딩방에 제가 제가 김준송입니다 그랬더니 강퇴시키더라고요. 어쨌든 꺼지라고. 어쨌든 그런 건 없고 네네.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되게 겉과 속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겠죠. 문제는 잘 맞지가 않는 거죠.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김준송 대표님과 함께 제가 볼 때 주 1회 정도 주기적으로 좀 저는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약간 좀 현기증이 와갖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아니, 빠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빠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 조금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만 내일부터가 아니라 하여튼 정기적으로 우리 대표님 좀 오셔서 저도 좀 이렇게 깨워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준송 대표님 오늘 무식한 진행자 만나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별 말씀을요. 네, 다음 주부터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